경북 안동의 한 종합병원. 창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병실 안쪽 침대엔 희미한 숨소리와 함께 하얀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누워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정혜, 올해로 80을 앞둔 여자였고 삶의 대부분을 시장 좌판에서 보낸 억척스러운 어머니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호흡 곤란과 고열이 반복되었고 결국 병원에 실려온 그녀는 폐섬유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설명, 가족들에겐 며칠이 고비입니다라는 무거운 말이 반복되었지만 정작 정혜 여사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말도 못하면서도 마치 아직 끝난 건 아니다는 듯 그저 조용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병상에는 약 봉투 대신 아주 낡은 스마트폰 하나가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할 수도 몸을 일으킬 수도 없었지만 그 핸드폰만은 항상 귀 옆에 두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처음엔 그저 자식 걱정 많은 어머니의 습관이라 여겼지만 정혜 여사에게 그것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이 세상과 마지막으로 연결된 끈이자 나는 아직 존재하고 있다는 조용한 증명이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귀는 살아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여닫히는 소리, 간호사의 발걸음, 옆 침대의 환자가 신음하는 소리까지 정혜 여사는 세상의 마지막 흔적들을 듣고 기억하며 가만히 가슴속으로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은 며느리 윤지은의 전화가 걸려오는 오후 3시 무렵. 그 시간이 가까워 오면 정혜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핸드폰 쪽으로 돌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것도 아니고 숨이 거칠어지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의 입술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귀는 세상의 모든 감각을 집중하듯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스피커폰도 아니고 이어폰도 없었지만 그녀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 자식들끼리 나누는 대화의 뉘앙스, 무심한 말들 속에 숨은 진심까지도 정혜 여사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기계 안에서 들려오는 자식들의 목소리는 어쩌면 그녀가 이 세상에 아직 머물 이유이자 마지막 감정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희망이 될지 절망이 될지는 바로 그날 지은의 한 통화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날도 병실엔 변함없는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하루 종일 바뀌는 건 병실 천장의 햇살 방향뿐, 창밖에선 바람에 떠밀린 노란 은행잎이 이따금 창틀을 스치고 벽시계는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오후 2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김정혜 여사는 여느 때처럼 오른손 옆에 핸드폰을 조용히 놓고 희미하게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말을 듣지 않았고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도 벅찼지만 귀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 옆 침대 환자의 숨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매일 이맘때쯤 울리는 며느리 윤지은의 전화벨 소리. 그 시간만 되면 정혜 여사의 몸속엔 아주 미세한 긴장이 퍼졌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별일은 없을까? 혹여 며느리 목소리에서 정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녀는 하루 중 그 몇 분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동이 울렸습니다. 드르르르. 핸드폰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 지은이. 정혜 여사는 반사적으로 눈꺼풀을 아주 살짝 떴고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핸드폰 쪽으로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렸습니다. 병실은 고요했고 스피커폰이 아님에도 지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찰나처럼 냉정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나 진짜 환장하겠어. 아니, 시어머니 아직도 안 죽었어. 대체 뭘 그리 오래 사셔? 기계 달고 숨만 쉬는데 돈은 돈대로 깨지고 내가 무슨 봉이야? 그 말에 정의 여사는 숨이 순간 멎는 듯 가슴이 움찔했지만 몸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더욱 가차 없었습니다. 이제 병원비가 몇백인데 보험도 없어. 매달 내 월급 절반 넘게 빠져나가. 솔직히 이 정도면 알아서 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오래 살아서 남 피곤하게 만들고 진짜 짐이야 짐. 그 말은 숨결처럼 가볍게 흘렀지만 정의 여사의 귀에는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감정 없는 그 말투, 어머니가 아닌 짐이라 불린 그 단어 하나하나가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말도 할 수 없고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정의 여사는 그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만 아주 미세하게 떨구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할 만큼 가슴은 조여왔고 눈을 감은 채 입술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이미 가족이 아니었고 더는 사랑받는 어머니도 지켜줄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만 깨지는 고령 환자, 그들의 삶에 불편을 주는 존재로 전락해 있었다는 사실을 그녀의 마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숨만 쉬고 있었을 뿐인데도 세상은 그녀가 없는 쪽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그날 참담하게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김정의 여사는 마치 세상과의 모든 교류를 끊은 사람처럼 단 한마디 말도 단 한 줄기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병실엔 변함없이 햇살이 들었고 간호사들은 전과 같이 손을 잡고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무표정, 무언, 무력.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침묵 속에 무언가가 깨어지고 있었고 동시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음을 그녀의 내면 깊은 곳, 말 대신 타오르기 시작한 것은 상처였고 고요한 분노였고 결국에는 복수라는 이름의 결심이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대답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슴속에서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두고 이대로 더 나빠지진 않아 다행이라 했지만 사실 정의 여사의 몸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호흡의 변화, 혈압과 맥박이 정상이 되어가는 회복의 기미는 그녀가 누운 병상 위에서 말없이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담당 의사는 진료차 회진을 돌다 말했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 기적입니다. 이렇게까지 회복하실 줄은. 정의 여사는 그 말에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병실을 떠나는 아침,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문을 나서며 처음으로 창밖을 보았습니다. 수술가운과 진료복 사이를 지나며 그녀의 눈빛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눈엔 더 이상 기대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단하고 무표정하며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결정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간 김정의 여사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바로 안동 시내의 부동산과 법무사 사무소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았고
병상에 누워있던 시간 동안 마음속에 계획했던 모든 것을 하나씩 꺼내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자신 명의로 관리하던 상가 2채를 즉시 손자 이세진 명의로 증여하겠다고 요청했고, 그날 오후엔 법무사를 직접 불러 유언장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법무사는 검은 가죽 가방을 조심스레 열어 그 안에서 두툼하고 무거운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묵직한 도장, 공증 서류, 인감 등록지, 이미 여러 차례 수많은 가족의 유언장을 받아 적어온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손끝이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김정혜 여사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단 하루도 허투루 쉬지 않았습니다. 온몸은 여전히 약했고 숨도 고르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맑았고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남겨야 할 말이 무엇인지, 지금 정리해야 할 감정이 무엇인지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준비되셨습니까? 법무사가 조심스레 묻자 김 여사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본인은 강북 안동 시내 땡땡번지 상가 1동과 2동, 그리고 예금 통장 잔액 전액을 손자 이세진에게 증여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조엔 분명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재산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장터에서 몸을 던져 벌어온 땀과 손마디, 시린 겨울의 기억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사랑이라 여겼습니다. 둘째, 아들 이준호에게는 상가의 실질적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한 것에 대한 감사를 담아 공동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 말에는 서운함도 애정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무심했던 아들에게 자식된 도리의 마지막 선을 넘지는 않겠다는 어머니로서의 체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세 번째 조항에서 김 여사의 말투는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또렷하게. 셋째, 며느리 윤지은에겐 단 1원도 남기지 않으며 상속에서도 완전히 배제합니다. 이는 자식된 도리와 인간됨을 저버린 언행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판단입니다. 법무사의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들고 김 여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움직이지 않았고 얼굴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서 이 문장을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었기에 이제와 흔들릴 일도 후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김정혜 여사에게 유언이란 재산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기억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그 모멸의 언어, 기억 속에 반복됐던 눈치주기와 무시, 그 모든 것이 이 한 장의 종이에 마침내 담겨지고 있었습니다. 법무사는 다시 펜을 들고 조심스레 정리된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유언을 받아 적어봤지만 이처럼 단단하고 맑은 의지를 본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담담했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 서류를 한 번 더 조용히 훑어본 뒤 손끝에 살짝 힘을 주어 꾹 빨간 인주로 자신의 이름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억울함도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온전히 자기 손으로 마무리했다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자기 인생의 마지막 문장을 스스로 써내려가는 김정의 그 자신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지 며칠 뒤 김정의 여사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짐이라 해봐야 작은 가방 하나, 낡은 스웨터 한 벌, 그리고 손자 세진이 어릴 적 그려준 꽃그림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안동 외곽의 작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언덕 아래 이름도 소박한 온누리 실버하우스, 간판조차 희미한 그곳이 김 여사의 마지막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입소 첫날 안내를 맡은 간호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이름표에 뭐라고 써드릴까요, 어르신? 김 여사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내 이름 불러줄 사람도 없으니 그냥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가고 싶어요. 그 말은 간호사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지만 김 여사는 이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식사는 남기지 않았고 약도 챙겨 먹었고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자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늦은 겨울 새벽 요양원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방을 돌던 중 김 여사는 조용히 정말 아무 말 없이 숨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고통도 경련도 없이 그저 숨처럼 쓰러져간 마지막. 그녀의 죽음을 바로 알게 된 건 요양원과 미리 지정된 지역 법무사 사무소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안동 시내의 작고 소박한 장례식장 한쪽에 김정의 여사의 영정 사진이 걸렸고 향 하나가 조용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뛰어들 듯 나타난 사람, 바로 며느리 윤지은이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짙은 선글라스, 입술은 새빨간 루즈로 다소 번져 있었고 조문객이 몇 명 안 되는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일부러 조금 더 크게 흐느끼는 척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마지막까지 연락도 없이 가시다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나 그 말과 동시에 슬픔보다 눈빛은 분주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손수건을 대는 신용을 하면서도 계속 장례식장 안을 두리번거리며 묻고 다녔습니다. 혹시 법무사님 오셨어요? 상속 관련해서 뭔가 남기신 게 있다던데요. 조문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는 법무사가 앉아있는 구석으로 성큼 다가가 말끝을 흐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유산 정리는 언제쯤 되나요? 어머니께서 생전에 땅도 좀 있으셨고 상가도 저도 며느리로서 궁금해서요. 법무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는 오래된 듯 했지만 손때 하나 없이 깔끔했고 겉면엔 단정하고 조심스럽게 적힌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유언장 김정혜.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조문객들의 대화가 끊겼고 선글라스를 낀 윤지은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얼떨결에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장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가 했던 침묵의 복수,
말 한마디 없이 준비해온 모든 설계가 이제 눈앞에서 펼쳐질 차례였습니다.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도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법무사는 단정한 자세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는 눈앞에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 마치 신중하게 펼치는 성경처럼 유언장을 한 장 한 장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또박또박 힘을 실은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본인 김정혜는 사망에 따른 유산 분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분명히 남기고자 합니다. 첫째, 본인의 상가 이동 및 예금 전액은 손자 이세진과 아들 이준호에게 각각 분할 증여한다. 둘째, 며느리 윤지은은 상속에서 전면 배제하며 그 사유는 본인의 뜻과 판단에 근거한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장례식장에 감돌던 미지근한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향로에 타들어가던 연기조차 그 순간 멈춰 있는 듯 보였습니다. 윤지은은 처음엔 마치 뭔가 잘못 들은 듯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장난이지? 라는 듯한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바라봤지만 법무사의 얼굴엔 농담 한 조각 없었고 조문객들 역시 침묵 속에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걸린 억지 웃음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 한마디가 박히듯 떠올랐습니다. 대체 뭘 그리 오래 사셔? 기계 달고 숨만 쉬는데 돈은 돈대로 깨지고 내가 무슨 봉이야? 그건 어느 날 병원에서의 통화 중 자기도 모르게 내뱉었던 아무도 듣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김 여사의 귀에도 가슴에도 뼛속까지도 박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어도 그날 그녀는 분명히 모든 걸 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손끝은 떨렸으며 입술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술은 몇 번이나 움직이다가 결국 다물어졌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변명은 김 여사의 침묵보다 작고 가벼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내 고개를 떨구고 마치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고 싶다는 듯 하지만 움직일 수 없다는 듯 의자에 얼어붙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몇몇 조문객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고 공기 속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묵직한 정리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영정사진 아래에 조용히 앉아있던 동네 노파가 허리를 펴며 한 손에 든 국화꽃을 살짝 내려놓더니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말은 가려서 해야지. 귀는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법이거든. 사람이 귀로 상처 입는 건 죽기 전까지 끝이 없단 말이지. 그 말은 마치 누군가가 마이크로 낭독한 것처럼 장례식장의 정적 속에서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지은을 향해 손가락질하지도 않았고 누가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이 그녀가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김정혜라는 인간의 마지막 존엄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법무사의 유언장 낭독이 끝나자 장례식장 안은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잠겼습니다. 향냄새만이 여전히 느릿하게 퍼져나갔고 조문객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그 시선의 끝에 선 이는 정장 차림의 며느리 윤지은. 지금껏 그녀는 늘 남편 뒤에 숨은 채 시어머니 앞에서는
억지 웃음과 거칠의 인사로 착한 며느리라는 체면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녀는 모든 체면이 벗겨진 채 모든 사람들 앞에 완전히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남편 이준호조차 말없이 고개를 돌린 채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원망도 실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너는 이제 끝났다는 조용한 선언 같은 냉담함 뿐이었습니다. 지은은 그제야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조문객들 중 단 한 사람도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괜찮냐는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이질감과 수치심에 덮여 양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손끝이 희게 질릴 정도로 움켜쥐었지만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감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장례식장 한켠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던 한 동네 할머니가 천천히 김정혜 여사의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더니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로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지만 사람 하나를 영영 잃게도 하는 법이지. 그 말은 크지도 않았고 격하지도 않았지만 묘하게도 장례식장 전체를 가로지르듯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한마디. 할머니의 눈은 윤지은을 향해 쏠려 있지 않았지만 그 말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녀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저 며느리 참 싸게 망했네. 돈이 아니라 마음을 잃은 거거든. 순간 장례식장 안에 있던 몇몇 조문객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는 입을 꾹 다물었고 누구는 살짝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김정혜 여사의 유언이 단지 돈을 남긴 문서가 아니라 조용한 경고이자 침묵의 복수였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없고 화도 안 내시던 분이 그냥 다 보고 듣고 가신 거지.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조용히 장례식장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윤지은. 그녀는 그 자리에 앉아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소리내어 혼난 것도 이름이 불린 것도 아니었지만 그날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자신이 잃은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재산?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녀가 잃은 것은 평생 한 사람으로부터 단 한 번 받을 수도 없었던 신뢰와 사랑, 그리고 이름 없는 존엄이었습니다. 김정혜 여사는 생전에 말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죽은 뒤에도 말을 남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살아있는 누구보다 강했고 그 누구보다 길게, 깊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김정혜 어머니의 대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